아마도 저희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툴레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연재 시리즈인 다가오는 종족과 연관성이 깊은 브릴 소사이어티라는 것도 있는데 두 비밀사회는 함께 활동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두 사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회가 배후에서 독일의 정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군벌이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도자가 될 제3국에서 자신들의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신권의 많은 목표 중 하나인 유엔 창설과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 등의 임무에는 국제주의자만 참여했으나 이제 어쩌면 단일 세계정부의 목표가 될 제4의 제국을 선포할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선 툴레 소사이어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에 대해서 훨씬 적게 알려진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툴레 협회, 그것은 독일어로 툴레 게젤샤프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원래 게르만 고대 유물 연구 그룹으로서 미넨에 있는 독일의 신비주의 그룹이자 민중을 위한 민속 그룹으로서 신화적인 전설의 그리스 북부 국가 이름을 따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는 독일의 노동자당을 후원한 조직으로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1919년 툴레와 브릴 그리고 디에렌 폰 슈바르젠슈타인이라는 세 개의 비밀 결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결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태양의 숭배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아리안 인종은 지구가 아닌 64광년 떨어진 알데바란 별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년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툴레와 브릴은 마리아 오르식이라는 여성의 영적인 계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오르식은 브릴 소속의 영매였으며 자신이 알데바란의 여왕인 이시스 여신과 서로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시스 여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아리아 인종의 기여원과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녀의 계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계시에 따르면 아리아 인종은 지구가 아닌 알데바란이란 별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툴레와 브릴의 아리아 인종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고대 아리아 문명이 매우 발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툴레와 브릴의 고대 아리아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더욱이 오르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알데바란의 여왕 이시스 여신과 직접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는 툴레와 브릴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점차 강화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오르식의 영적인 계시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툴레와 브릴 그리고 마리아 오르식은 20세기 초에 유럽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활동과 영향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검은돌의 사람들은 그러한 오르식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대 아리아 혈통과 신성한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구를 지배할 운명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나치즘의 초기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의 근거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툴레와 브릴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활동했던 비밀 결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고대 아리아 문화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종의 우월성으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초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찌됐거나 툴레협회의 주요 초점은 아리아 인종의 기원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툴레, 그리스어로 다우란미트는 그리스 로마의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은 북쪽 끝에 위치했던 땅이었습니다. 울티마 툴레, 라틴어로 아주 먼 툴레라는 이 용어는 로마 시인 버질이 그의 서사시 아에나이드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곳은 툴레의 최북단 부분으로 추정되며 현재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치 신비주의자들은 울티마 툴레를 고대 하이퍼보레아의 수도라고 말하면서 멀고 먼 북쪽, 즉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근처에서 사라진 고대의 땅덩어리로 확신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한때 대서양에서 잃어버린 땅덩어리가 존재했고 그것이 아리아 인종의 본거지였다는 이그나티우스 도넬리의 이전의 추측에서 파생이 되었으며 그는 스와스티카 모티프의 분포를 참조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19세기 후반 신비주의자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전개한 이론이었던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툴레협회는 블라바츠키의 추종자인 신지학자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 툴레협회가 1918년 루돌프 폰 세프텐도르프에 의해서 형성 또는 개혁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조직 자체는 프리메이스 및 기타 비밀 결사처럼 매우 오래되었으며 역사 전반에 걸쳐서 같은 임무와 의제를 가지고 여지껏 살아남아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 루트로 알려진 바로는 툴레협회가 남극 대륙에 대규모 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곳은 비밀의 인공적인 미확인 물체가 촬영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까운 장래에 남극의 대륙을 세계 정부 밖의 주권 국가로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브릴 파워, 그것을 관리하는 브릴 소사이어티와 툴레 소사이어티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브릴 사회는 실제로 툴레의 내부의 서클로 보일 수도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부분도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툴레와 브릴의 회원이 일명 오퍼레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밀리에 미국으로 이송이 되어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해서 협력해왔다는 것입니다. 툴레와 브릴은 모두 교단 내에서 북유럽의 신과 여신을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의 내부 서클에서는 고대의 북유럽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들은 이 언어를 지구에서 약 1만 100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 이는 각 내부 서클에서 자신들의 후계자들에게 꾸준히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툴레는 인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그에 대해서 툴레 내부자가 작성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게임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재난이나 전쟁을 통해서만 배우고 새로운 집단의식을 발전시킵니다. 아카샤 연대기는 인간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며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인류 집단의식의 한 요소였습니다. 어린이는 약간의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인류는 이 어린이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백색 형제단이 언급하는 난해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크고 신성한 도움을 동반할 것입니다. 스타게이트,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죽음도 괴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창조자를 보여줄 것입니다. 위대한 백색의 형제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소자입니다. 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 아가르타 형제단인 툴레 교단과
기타 마법의 시스템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스타게이트 뒤에는 죽음이나 괴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가르타, 그것도 어쩌면 속이빈 지구 내 국가가 매우 현실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걸까요?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은 어쩌면 모든 것의 혼합이고 저편,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것에 남겨둔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브릴 소사이어티, 이것은 아리안 종족의 기원을 탐구하고 툴레의 신비주의 대가들과의 접촉을 추구하며 개인의 숙달을 강화하기 위한 명상 그리고 기타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1921년 독일 형이사학협회로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알데바란 성계의 알타타울에 살고 있는 외계인으로부터 통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그레브의 마리아 오르식을 통해서 툴레 협회가 이끄는 여성 심령 매체 그룹에 의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방문하여 수메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았으며 브릴이라는 이 단어는 신과 같은 이라는 뜻의 고대 수메르어 브리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브리일은 수메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또한 수메르어 단어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어에는 V라는 음소가 없고 수메르어는 단어 시작 부분에 자음 묶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에 해당하는 아카더 단어는 일룸인 반면에 수메르어 단어는 딩기르입니다. 한편 어떤 소식통에서는 브릴협회가 19세기 말 이전에 베를린에서 장미 십자회라는 모호한 그룹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소식통에서는 1918년 베를린에서 킬 하우스 오퍼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일부 소식통에서는 브릴협회가 원래는 빛의 형제라고 불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협회는 아마도 브릴의 힘을 깨우기 위해서 고안된 집중적인 훈련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요 목표는 알데바란에 도착하기 위한 우주 비행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브릴협회는 툴레 협회 및 소위 디에렌 폰 슈바르젠슈타인, 즉 검은 돌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우주의 심령적 계시를 기반으로 하는 차원감 비행 기계와 관련된 야심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알데바란의 외계인은 고대 수메르를 통치했던 아누나키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메르란 단어는 원래 아누나키가 지구에서 68광년 떨어진 항성계라고 알려진 수미 알데바란에서 유래되었고 니비루는 단지 은하계 여행에 사용하는 역할을 할 뿐일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 과거 브릴협회 회원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으로는 아돌프 히틀러, 알프레드 로젠베르크, 하인리 히물러, 헤르만 괴링 그리고 히틀러의 주치였던 테오도르 모렐 박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툴레의 최초 회원이었으며 이후 1919년에 브릴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 후인 1920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툴레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깃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인 크롬 박사도 바로 툴리스트였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툴레 협회와 브릴은 모두 우주 비행과 전쟁 기계를 겨냥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비행 접시와 같은 의문의 물체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진과 함께 일부 설계 도면은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원감 모드로 여행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2세계 비행기계 및 비행 디스크를 사용한 채널 비행에 대한 브릴의 주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주인들, 즉 불일협회 회원들과 그들의 적대자 유대인 세계 음모, 그리고 히틀러와 다른 나치들의 난극으로의 탈출과 함께 비행 접시, 나치의 비밀 발명품, 채널링의 초능력, 그리고 외계인의 알데바란에 대한 주장은 분명히 음모론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학문적 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들의 동기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밀단체가 홀로코스트와 제3국에 대해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도 없다는 점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안에 어느 정도 진실이 들어있는 공식 버전 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 전체적 이야기의 일부 폭로를 위한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불일협회가 에드워드 불워리튼의 1871년 소설 다가오는 종족에 거의 전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에게서 나온 가장 유명한 인용물을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쨌건 저희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인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모두를 거의 신성하게 만드는 신비한 사물에 대한 힘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숨어 있으며 그들은 지구 중심의 지하에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허구라고 여길 수 있는 책을 바탕으로 그토록 심각한 비밀 사회를 형성하고 또한 작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에드워드 불워리튼을 조사해보면 그가 황금 새벽회라는 곳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의 장미 십자회에서 파생된 매우 난해한 비밀의 사회였고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 황금새벽회의 고위 회원이었던 불워리튼은 많은 난해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당시에 했던 일은 완전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온통 널려있다시피 한 그러한 판타지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 세계의 다른 비밀사회, 다른 입문자들에게 난해한 지식들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일반 대중은 그 책을 단지 순수한 허구로 읽고 거기에 쓰여진 진장과 상징주의 그리고 진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당시 불워리튼의 그러한 방법은 금지된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독창적인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단지 선택된 소수만이 그 정보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중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책과 영화, 팝과 록, 그리고 예술작품, 팝아트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데 말이죠. 한편 다시 과거로 돌아가 1919년 12월 둘레, 브릴, 그리고 검은돌의 사람들 출신의 소수가 베르테스 가덴 근처에 특별히 임대된 숲보호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체인 마리아 오르식과 함께 또 다른 매체로 알려진 시구른을 함께 동반했습니다. 마리아는 비행기계 제작에 관한 기술 데이터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언어인 비밀 기사단 문자를 영매적인 전송으로 받았습니다. 브릴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텔레파시 메시지는 황소자리 방향으로 64강년 떨어진 알데바란 태양계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브릴 매체가 수년에 걸쳐 받았던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말씀드릴 텐데 이는 브릴 사회의 추가 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며 이 정보는 실제로 둘레와 브릴 내부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주변에 최소한 2개의 매우 복잡한 비밀사회를 건설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년에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데바란 태양계에는 수메르 제국을 형성하는 두 개의 거주 행성이 회전하는 태양이 있다. 알데바란 성계 인구는 빛의 신의 사람들인 주인 종족과 행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의 백성이라는 음성적인 돌연변이가 생겨나 그로 인해 발전한 여러 다른 인류 종족으로 나뉘었다. 그중 유색 돌연별이 종족은 영적인 발달에 있어 낮은 단계에 있었다. 종족이 뒤섞일수록 이들 사람들의 영적인 발전은 조금씩 함께 낮은 단계로 가라앉았고 이로 인해서 알데바란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들 조상들의 우주여행 기술을 유지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위 종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위 종족은 대피해야만 했고 거주 가능한 다른 행성으로 옮겨졌다. 비록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족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종족도 열등한 종족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대조적으로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발전을 이룬 것을 존중했다. 약 5억 년 전 빛의 신의 사람들은 알데바란 태양의 팽창과 그로 인한 열로 인해서 원래 행성이 거주할 수 없게 된 이후 지구와 유사한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말하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오늘날의 소행성대 지역에 존재했던 말로나 행성을 처음으로 식민지화했고 그 다음은 화성이었다. 브릴족은 나중에 지구가 점차 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알데바란족이 메소포타미아에 상륙하여 빛의 백성, 빛, 그리고 백인으로 묘사되는 수메르인의 마스터 카스트를 형성했다. 또한 브릴 텔레파시에서는 종종 수메르 알데바란어와 독일어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브릴 매체가 수년에 걸쳐 받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전해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976년 화성 탐사선 바이킹이 촬영한 화성과 그곳의 피라미드 도시와 유명한 얼굴이 과거 화성에서 고도로 발달한 종족의 증거일까요? 따라서 이후 수메란 알데바란의 우월 종족이 지구에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당시 지구에 살다 멸종된 작은 삼엽충이 깔려 짓눌린 신발 자국에 석화된 흔적이 약 5억 년 된 것으로 밝혀진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들의 지구에 대한 첫 번째 방문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말로나 행성은 말데크, 마르둑 또는 러시아인들에 의해 페이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인들은 우리가 소위 아누나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어쨌건 이처럼 브릴 영매가 받았던 건설 계획과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매우 정교하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환상적인 아이디어들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옌차이츠 플루크 머신, 즉 내세를 위한 비행기계 그리고 브릴 오딘의 건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과 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미넨기술대학교의 전기물리학 교수이자 둘레와 브릴의 회원이었던 빈프리트 오토 슈만 박사는 20세기 초에 비밀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 SS의 비밀 기록 보건사에서 끄집어 내와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듯 SS는 슈츠 슈타펠의 약자로서 친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사건을 결정하는 두 가지 원칙, 즉 빛과 어둠, 성과 악, 그리고 창조와 파괴를 인식합니다. 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자와 파괴자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의 기술적 수단 중 하나를 항상 결정합니다. 파괴적인 모든 것은 사탄에게서 유래되었으며 창조적인 모든 것은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폭발이나 연소에 기초한 모든 기술들은 사탄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새롭고 긍정적이며 신성한 기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발생한 일들과 함께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 이 모든 것은 단지 상상에 불과한 걸까요? 1922년 여름, 네팔을 기반으로 추적을 내는 최초의 접시 모양 비행기회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일반적인 형태의 밀어내는 주력의 힘이 아닌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직경 8m의 원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경 6.5m의 두 번째 원반이 있었으며 직경 7m의 세 번째 원반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디스크는 중앙에 1.8m의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 2.8m의 무언가가 장착되었습니다. 하단에는 중앙 몸체가 원뿔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바닥까지 닿는 진자가 매달려 있어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상부 디스크와 하부 디스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전자기 회전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런 첫 번째 비행 디스크의 성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체되기 전 2년 동안 이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아마도 메서슈미트의 아우쿠스부르크 공장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독일 산업회사의 장부에서 코드명 JFM, 즉 옌자이스플루크머신의 항목을 찾을 수 있으며 이 항목에는 이 작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관련된 지불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기계에서 브릴 드라이브, 즉 공식적으로 슈만 SM 레비다토어가 탄생했습니다. 1937년 말, 이전에 RFC-2는 브릴 장치와 자기장을 유도하는 임펄스 장치를 갖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효과가 있었고 1941년 영국 전투 중에서 대서양 횡단 정찰함으로써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눈여겨볼 만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행의 경우 독일의 표준 전투기였던 ME-109 비행 범위로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함선의 크기가 작았고 실험적인 RFC-2 주력 제어 장치는 90도, 45도, 22.5도 회전만 할 수 있어서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1년에 RFC-2는 지상 표면을 탐험하기 위해서 왔던 아틀란티스를 만났고 그들은 남극의 노이 슈버벤란트의 채굴 장비와 보급품을 가져왔으며 RFC-2는 1941년 12월 그것이 침몰하기 전까지 그 표면을 위한 탐험가의 장거리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가 좁았기 때문에 매우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었던 RFC의 마지막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그것은 플리겐데 하이스바서 플라세라는 날아다니는 뜨거운 물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마리아 우르식과 그녀의 동료 매체가 전달한 정보에서 직접 개발된 기술이었던 익스플로전 시스템이 아닌 임플로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브릴 전력이란 건 단순히 말하자면 우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치는 이를 길들이고 긴 여행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구상의 비행 접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겠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런 일이 존재했었고 우리 주변에서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많은 UFO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압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브릴 비행선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급할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1943년 초 나치는 제플린 경락고에 시가 모양의 모선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길이 139m의 안드로메다 디바이스라는 것인데
장기간의 비행을 위해서 접시 모양의 비행체 여러 개를 그 비행체 몸 안에 싣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브릴협회의 중요한 회의가 해안마을 콜베르그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2명의 무당인 마리아 울식과 시그룬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그 회의의 의제에 대한 중요한 항목은 바로 알데바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알데바란 주위에 거주 가능한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그것으로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1월 22일 히틀러와 히물러 그리고 브릴협회 소속인 쿰겔과 슈만 박사관의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대용량 함선이었던 브릴-8, 일명 오딘 함선을 별도의 채널을 통해 가능한 빨리 알데바란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클립이라는 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에 따라 비밀리에 연구했던 독일 과학자들을 개별적으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빅터 샤우베르거 그리고 베르너 폰 브라운이 포함되었습니다. 과거 2사람은 모두 알데바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으며 그들은 이제 미 정부를 위해서 그들의 비밀 기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독일은 항공모함 슈바벤란트 일명 스웨비아를 이용해서 남극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호수와 산이 있는 무려 60만 킬로미터의 얼음 없는 지역이 독일의 영토 노이 슈바벤란트, 즉 뉴 슈바벤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용 유보트의 최종 발전형이었던 21형 시리즈의 잠수함의 전체 함대는 나중에 노이 슈바벤란트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월터 추진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구동되는 심해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3명의 장교와 30명의 남자로 구성된 승무원과 10개의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잠수함은 처음에는 함부르크의 조선소에서 U4501부터 T4600까지 약 100여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시점에서는 U4501부터 T4504까지 일부 구간이 건설 중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약 100여 척의 독일 잠수함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 잠수함 중 일부는 스노클 월터를 장착하여 몇 주 동안 이상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행 디스크를 해체하여 가져갔거나 적어도 건설 계획을 가지고 노이 슈바벤란트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비행 접시 시험 비행이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 그중 일부가 그곳으로 직접 비행해서 갔다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이 다소 대담하거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쯤이 되면 우리들은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7년 당시에 버드 제독이 주도한 남극 대륙 방문을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한 원정일 뿐이었다면 그는 어째서 4,000명이나 되는 군인과 완벽한 장비를 갖춘 전쟁 항공모함 그리고 백업 공급 시스템을 그의 지휘하에 운영하도록 했습니까? 그는 남극 원정을 위해서 8개월의 시간을 받았지만 어째서 8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훈련을 급히 중단해야 했으며 오늘날까지 그 당시에 심각한 항공기에 대한 손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등등의 질문 말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버드 제독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일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극에서 극으로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비행기의 공격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하네브 1, 2, 3 우주 자이로스코프와 브릴 1 비행 디스크는 1945년 5월 이후 사라졌습니다. 1945년 4월 공식적으로는 독일 영토라고 주장을 했던
동남극의 광대한 노이슈바벤 란트에서 마치 어디론가 탐사를 떠난 것처럼 그들의 여러 번째 시험 비행 이후에 하르브3가 21일 이륙했다는 일부 소식통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46년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기원을 할 수 없는 인공기온의 밝은 물체가 갑자기 많이 목격되면서 연합군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인 1947년부터 50년대가 되어 점점 더 많은 눈부신 미지의 비행물체가 의심할 바 없이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매우 둥글둥글한 원반 모양이거나 때로는 종의 모양이며 때로는 시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소위 UFO가 북미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독립형의 프로토타입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제작이 되었으며 1945년 3월 툴레와 브릴의 대피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전후에 이 비행선이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SS 산소 발생기가 탑재되고 개조된 드래고 베아크 압력폭을 장착하더라도 이 기계가 8개월간의 화성 여행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협회는 전통적인 우주 비행이 아닌 채널 비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개체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의 개발과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자료에서는 특히 하네브2 버전이 1945년 이후에 매우 자주 목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70년대 서독 야간 경비대가 찍은 컬러 사진에도 그것이 착륙했다 다시 이륙하는 비행 원반에 기사 십자와 만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툴레와 다른 다수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또 다른 디스크는 1945년에 히틀러와 마리아 우르식을 태우고 남극 대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당시 화성이 아닌 알데바란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식이 문자 그대로 1945년에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다른 연구가들이 그가 실제로 알데바란에 갔지만 당시 그와 함께 히틀러도 탑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자들은 당시 그들의 매체자가 그러한 많은 정보들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는지, 즉 누구에게 채널링을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브릴 비행 디스크.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1939년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아일랏 리튬이라는 판에서 부분적으로 나왔고 일부는 알데바란 시스템의 아누나키 존재를 채널링한 정보에서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언급한 브릴 오딘을 만드는 기술은 원래 외계 기술과 채널링된 정보의 혼합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브릴 오딘은 동일한 채널링된 정보에 더하여 아일랏 리튬의 지침을 바탕으로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버드 돌시와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브릴 협회가 외계인과의 텔레파시 접촉을 통해서 받은 건설 계획 이외에도 1936년에 검은 숲에 추락한 유닛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당시 독일군에게 큰 도움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으며 알려진 살아있는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러던 1944년 어느 날 마리아 우르식이 어딘가에서 다시 돌아온 듯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구식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과 함께 그 속에 있는 그녀의 모습은 브릴 협회에서 찍은 것이며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혹시 브릴의 힘이 반 헬싱이 제안한 것처럼 차원이나 웜홀을 통해서 이동하여 시간을 구부리고
그녀가 떠날 때와 같은 날거나 아니면 또는 더 어린 상태로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이를 조사던 중에 저에게 브릴걸이라고 부르는 코드명 설리라는 어떤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당시에는 아무도 저에게 언급하지 않았고 이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마리아 오르식의 사진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녀는 나중에 브릴협회의 리더가 된 유명한 영매였습니다. 그녀는 비엔나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크로아티아인이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비엔나 출신의 독일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오르식의 존재를 입증하는 다양한 사진과 문서가 있지만 역사가와 작가들이 마리아 오르식의 나치 신비주의 참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967년 베르히어와 파울월스의 첫 번째 저서 제3천년기 진입, 환상적인 이유의 미래에서 언급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녀는 외계 텔레파시 접촉에 관여하는 여성 매체 집단으로 알려진 20세기 초에 설립된 알도이치 게제샤프트 프 메타피직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는 나중에 브릴 소사이어티 또는 브릴 여성협회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1917년에 오르식은 그녀의 브릴 여성 서클과 함께 알데바렌의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후반에 브릴 서클은 나치 UFO 건설에 관해서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 알데바란으로의 여행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르히테스가덴 근처의 작은 임업 별장에서 다른 그룹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외계 임무에 관한 참고사항은 검은 태양, 아리안 숭배, 난해한 나치즘, 정체성 정치라는 제목의 나치 신비주의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행기계 제작을 위해서 기술 데이터가 포함된 비밀 독일 기사단 문자 같은 것으로 전송이 된 그러한 데이터를 매체적으로 수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문자는 그녀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고 그녀는 단지 자신이 전송받은 내용을 받아 기록하기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릴 문서에서는 이러한 텔레파시 메시지가 황소자리 방향으로 64강년 떨어진 태양계 알데바렌에서 유래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그녀는 브릴 서클과 함께 어느 날 불가사의하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나치 작가, 음모 이론가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에게 예를 들어 장반일신 같은 자들로 하여금 그녀가 알데바란으로 탈출했다고 믿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는 브릴의 편지가 발견이 되었고 그곳에는 194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1945년에 사라진 것으로 선언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서 잠시 언급한 코드명 설리는 브릴 소사이어티의 그랜드 마스터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출처와 자체적인 연구 및 관찰에 따르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누군가 제가 알고 있던 정보원 중 한 명에게 군대가 소유하고 있던 고대 이집트의 이시스 공식 기사단 인장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정보원이 전한 표현에 의하자면 그 인장은 황소 아래 이시스가 묘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은 여러분도 아시듯 황소자리 별자리에 황소의 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극 대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에 대한 정보는 툴레 내부자로부터 직접 제공된 것입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의 알프레드 리처 선장은 지구 내부로 통하는 남극 입구를 발견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노이슈버벤란트 해안에서 발견된 어떤 석관에서 앞서 잠시 언급한 알랏 리튬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관에는 당시 브릴 협회가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 장치와 지침들이 그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문제의 아일랏 리튬은 여러 개의 조각된 금속판으로 나뉘어졌고 다시 그것이 베를린으로 가져오게 되어 그것은 일부 동양 전문가에 의해서 독일어로 해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판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수메르 아카드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일랏 리튬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툴레 회원이 알려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금속책은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부르는 행성 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도착한 이후의 역사, 파충류와의 전쟁, 그리고 새로운 유형과 종의 출현, 그리고 DNA 발전 등을 보여줍니다. 그 책에는 신들의 귀환을 위해서 미래에 나타날 징조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인간이 완전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후 브릴 오딘의 출발이 있고 난 뒤에서야 그에 대한 완전한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브릴 오딘은 시간을 초월한 공간, 즉 초공간을 탐색하고 다가오는 어떤 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만에 하나 잘못된 손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평화가 있을 것이며 신성한 계획은 다음 영겁의 기간 동안 닫히게 될 것입니다. 아일랏 리튬에는 아누나키 신들이 지구에 착륙하고 파충류와의 싸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 내부에는 비행선 브릴 오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브릴 오딘은 그 지침에 따라 제작이 되었으며 1944년 가을에야 겨우 준비가 되어 첫 비행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돌프 히틀러가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브릴 오딘의 목적지는 알데바란 태양계 수미안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쨌건 툴레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후 히틀러의 등장은 모두 그의 대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벙커에 있던 그의 죽음도 대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주된 내용에 관한 히틀러의 비밀 녹음은 당시 특정한 대상이었던 주교 브레머에 의해서 바티칸으로 전달이 되었으며 그 파일은 2012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 정상적으로 공개가 되었을까요? 1939년 알프레드 리처 선장은 탐험을 시작할 때 브릴 협회의 지시를 따랐고 특히 그들 매체인 시그룬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리처가 우연히 석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채널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에서 1924년에 마리아 오르식이 이미 서판에 관한 정보를 채널을 통해 받았지만 그것이 당시 수메르 아카더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듯 그러한 기술로 여겨지는 것들은 그들이 비밀리에 사용되는 기술보다 적어도 100년에서 수천 년까지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달 기지는 오래전에 건설되었으며 행성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고대의 그들은 느리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우주 왕복선을 사용하지 않았고 브릴의 힘은 우주기술 및 이 행성을 여행하는 방법과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고대 남극에서 발견된 아일랏 리튬이라는 서판에서 아누나키 신들이 말하고 있던 그들의 회전하고 있는 디스크는 아마도 브릴 기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51구역이라는 곳은 실제로는 위장을 위한 엄폐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실제 기지는 유타주의 한 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행기를 다른 행성 어딘가로 보낼 때에는
유타의 어느 한 곳에서 남극으로 떠난 다음 다시 그곳에서 대기권을 떠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유타에는 많은 UFO와 지하 활동들이 감지된 것과 함께 많은 목격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솔트레이크 시티 아래에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도 파충류의 존재를 보았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구 내 국가 또는 속입인 지구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책들이 저술되었고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부는 상당히 좋은 연구였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툴레 및 브릴 협회와 같은 기타 비밀 사회에 의한 지구 내에 존재하는 국가에 관한 주요 언급들과 함께 이는 우리 역사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아가르타 또는 아가르티라고도 불리는데 이처럼 두 가지 변형된 이름은 서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철자로도 사용됩니다. 그 수도는 소위 샴발라라고 여기지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 일부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울티마 툴레라는 곳은 아리안족이 거주했던 최초의 대륙의 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이퍼보레아라고 불리며 이미 선진 문화를 지녔지만 오래전 물에 잠긴 대륙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보다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해가 지지 않는 북쪽의 멋진 땅, 아리안 종족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울티마 툴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보레아는 북해에 있었고 빙하기 동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하이퍼보리안들은 황소자리의 주성인 알데바란 태양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키는 약 4m가량의 인간에 비하면 엄청난 신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처음에 전쟁을 몰랐고 채식주의자라고 알려졌는데 히틀러는 그들의 식성만 따라하려 그랬는지 그도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어쨌건 툴레 문서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자면 그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UFO라고 부르는 비행기계인 브릴 야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비행 디스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자기장으로 인해서 공중 부양이 가능하고 게다가 오늘날의 UFO에서 알려진 극한의 속도 및 기동이 가능했으며 소위 브릴 파워라는 것을 위치 에너지 또는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브릴은 한편으로는 에테르, 프라나, 기, 우주의 힘, 오르곤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 이를 브리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장 높은 신 또는 신과 유사한 능력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지구의 자기장에서 에너지를 취하며 한때 한스 콜러 선장의 타키온 변환기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알려진 한마디로 무한 자유 에너지였습니다. 어쨌건 간에 고대 하이퍼보리아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곳의 하이퍼보리언들은 지각의 거대한 터널을 기계로 팠고 이후 히말라야 지역에 정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하 왕국은 아가르타라고 불리게 되며 그들 수도가 바로 샴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의 경우는 이 땅을 가리켜 아리아인들의 기원지인 아리아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 하우쇼퍼의 경우는 툴레에서 이것을 실제로 아틀란티스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는데 티베트와 인도의 다른 모든 연구가들과는 달리 칼의 주장은 살아남은 툴레 아틀란티스인들이 좋은 그룹과 나쁜 그룹의 두 그룹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자신의 신탁을 따라 스스로를 아가르타라고 부르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히말라야 지역에 정착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나쁜 그룹에 속한 자들은 인류를 정복하고 서쪽으로 갔던 샴발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천 년 동안 히말라야의 아가르타 사람들과 서쪽으로 간 샴발라 사람들 사이에 투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제3국에서는 아가르타의 대표자 툴레 협회가 샴발라, 프리메이슨, 시오니스트의 대표자들과 맞서 투쟁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의 사명이었던 걸까요? 그가 말한 이 지하 지역의 우두머리는 세계의 왕 리그덴 제포였으며 지구 표면에서의 그의 대리인은 원래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하우 쇼퍼는 히말라야의 아랫땅이 아리안 종족의 요람이라고 확신했으며 그가 티베트와 인도를 여행하는 동안 이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툴레의 상징은 시계 반대 방향의 만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티베트의 라마들과 달라이 라마는 아가르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직접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동양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지하 지구는 사하라 사막과 마토그로소,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 산맥, 멕시코의 유카탄, 캘리포니아, 영국, 이집트, 체코슬로바키아의 샤스타 등에 분포하는데 히틀러는 특히 이 지하 세계인 아가르타로 가는 입구를 찾으려 노력했고 알데바란 하이퍼보리아의 신의 백성인 아리아인의 후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지하세계의 신화와 전통에서는 지상세계가 여전히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은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끝나지만 극의 변동과 함께 거기에서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전쟁 이후 다양한 내부 지구 종족들이 지상의 생존자들과 재결합하게 되고 천년의 황금 시대인 물병절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아리안 마스터 종족과 함께 외부 아가르타 또는 아리아나를 건설하길 원했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의 고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점성술적 시대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궁 점성술에서 첫 번째 별자리는 양자리에서 시작하여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사수, 염소, 물병, 그리고 끝으로 물고기 자리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점성술적 시대는 그와는 역행으로 진행됨에 따라 물병절의 시대는 곧 물고기 자리의 다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25,800년의 세차 회전 주기를 점성가들이 황도대 별자리 12개로 나누어 그것이 곧 215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병절의 시대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또는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는 없습니다. 어쨌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과거 세계에서 제3국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들의 SS 부대는 바로 그 입구를 찾기 위해서 2개의 대규모 원정대를 히말라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탐험대는 안데스 산맥, 그리고 북쪽의 마토그로소 산맥, 브라질 남부의 산타 카타리나 산맥,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및 영국 일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툴레가 믿었던 것은 지하 터널 및 지하 도시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로 지구가 속이 독립적으로 비어있고 지구의 각 극에는 2개의 큰 구멍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툴레가 믿었던 것은 지하 터널 및 지하 도시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로 지구가 속이 독립적으로 비어있고 지구의 각 극에는 2개의 큰 구멍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자연 법칙이 그대로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혈액, 그리고 몸이나 난자, 혜성이나 원자 모두 핵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그 주위가 방사형 코로나라는 봉투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 생명이 그 안에서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을 보자면 지구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추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구도 달라이 라마를 포함한 티베트 라마의 견해에 따르자면 속이 비어 있어야 했으며 내부의 균형을 제공하는 핵심인 중앙태양 또는 슈바르츠 존느라는 검은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주에서의 경우는 은하 중심 태양에 해당하는 기후가 있고 영구적인 빛인 그들은 바로 그 내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모든 곳에서 우월한 것은 그 내부에 살고 반면에 돌연변이는 표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곳 주민들이 내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요한 입구는 내부의 중앙태양이 빛나면서 북극광을 생성하고 있는 북극과 남극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 극지 탐험가였던 올라프 얀센을 비롯하여 또 다른 탐험의 경험자들은 그곳 내부에 있는 물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담수로 되어 있고 그곳 바다의 일부에서는 바닷물이 아닌 담수가 흐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이 극지 탐험가였던 쿡 피어리, 아문센, 난센, 케인, 그리고 버드 제독이 모두 함께 공유하고 지지한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존 과학적 이론과 모순되는 똑같은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위도 76도 이후에는 바람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이 북쪽으로 날아가고 회색의 눈을 만날 수 있으며 눈이 녹으면서 색깔 있는 꽃가루나 화산재가 남았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모든 것들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접근이 가능한 지도상 지역에는 화산이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도대체 꽃가루나 화산재가 북극 근처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더욱이 탐험가 중 일부는 담수가 바다에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들 모두 여행 중에 어느 시점에서 두 개의 태양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고기들은 여전히 신선하고 또한 신선한 풀을 먹는 매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이 빈 지구 이론은 지금까지 대중들을 위한 단지 소설 같은 이론으로만 남아있었지만 일부 작가와 탐험가들은 그곳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버드 제독처럼 수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진들은 모두 우리들 손에까지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북극 탐험가들이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그곳에서 분명 이상하다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에 핵이 녹아있다는 이론도 실상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공적인 지하터널과 동굴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대부분 여전히 존재하는 광원들, 즉 터널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녹색의 빛과 매끄러운 벽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은 보인턴 캐년에서 발견된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던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화의 증거처럼 보이는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기계 덕분에 일부 극소수인들이 그러한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세도나에는 수천 년 전부터 그들에 의해서 매우 신성하게 여겨지는 영적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알려진 보텍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예만 보더라도 속이 빈 지구에 대한 신화는 툴레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남극 대륙으로의 탐험이 적어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안 하이퍼보리언들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지어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두 가지 예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532년 피사로 휘하의 스페인인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그들을 백인 영주라는 의미였던 이비카로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전설에 따르자면 수세기 전에 하늘에서 나르는 원반을 타고 내려온 키가 큰 하얀 피부의 우월한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몇 마을에서 오랫동안 통치해왔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 사라지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밝은 피부의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바로
오래전 옛날에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온 이비카 로샤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꺼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백인 여행자들이 처음으로 티베트와 히말라야의 다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놀란 표정을 짓던 티베트인들은 그 백인 여행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째서 늘 하던 대로 위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아래 상기슬개서 왔는지를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백인 여행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던 고대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아메리카나 티베트 사람들은 전해온 이야기로 추측만 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영문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과거 이게 파르벤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카르텔 파트너였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나치에 대한 불길을 부채질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 회사는 미국 군대 건설을 도왔으며 그와 동시에 독일 내에 나치를 위해서 독일 군용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건이 관리하던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였던 포드와 오펠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가장 큰 탱크의 생산업체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자면 매우 어이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모양새는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 다국적 기업은 이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러한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백과사전에는 어째서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걸까요? 특히 언론의 자유가 명백히 존중되고 진실이 가르쳐진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록펠러 재단이 1946년 13만 9천 달러를 들여서 나치 정권을 무장시켰던 미국 은행가들의 전체 역사는 물론 나치의 신비주의 배경을 다룬 제2차 세계대전의 공식적인 역사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소유했던 스탠다드 오일 코퍼레이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이 지구 행성의 지하에는 어떤 지역이 존재하고 그곳에 고대로부터 연결된 자들이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 그곳으로 통하는 터널이 있는 데다가 과거 나치와 관련된 자들이 남극에서 얻은 서판을 이용하여 그 기술을 일부 완성하여 다른 행성으로 이동이 가능한 비행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결국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위에서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소설 이야기들. 이야기에 포함하여 올리기엔 사정상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뺄 수밖에 없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전해드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숟가락들 힘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일일이 모두 열거하더라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널린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하고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단지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고 계실 뿐. 어쨌건 일단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널려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분류하고 고민하고 분석하여 정제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기약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